단지 내 돈을 내 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상담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탈세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생 성실히 일하며 모아둔 돈을 이제서야 조심스레 통장에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감시의 눈이 그분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던 걸까요? 현금 거래,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의심 거래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실제 상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63이 되신 자영업자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20년 넘게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작년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두셨던 현금이 집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금액은 약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요즘처럼 은행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현금을 묵혀두기보다는 정기예금으로 돌려놓는 것이 낫겠다 판단하셨고 어느 날 5천만 원을 은행 계좌에 한 번에 입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오더니 며칠 후에는 낯선 번호로부터 국세청에서 자금 확인 전화가 온 겁니다. 내 돈을 내가 입금했을 뿐인데 왜 세무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거지? 당황하고 속상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현금 입출금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가 예전보다 훨씬 촘촘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고액 현금 거래만 따로 보고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이라는 기관에 보고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은행 직원이 이상 거래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심 거래 보고 STR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에 큰 금액을 입금하거나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출금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주의 대상 거래로 분류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감시받는 시대에 내가 현금 입금했다가 괜히 세무조사라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말씀도 들립니다. 한 번에 넣으면 걸린다니까 1천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나눠서 입금 자체가 패턴상 이상 거래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금할 때마다 마음 졸이며 전화를 기다려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900만 원씩 2번 입금하거나 며칠에 걸쳐 500만 원씩 반복적으로 입금하게 되면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이건 조금 이상한데 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실제로 자금 세탁이나 증여세 회피와 같은 행위의 전형적인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 쪼개는 방식으로는 감시 시스템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상 거래로 판단되면 해당 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 FIU로 전달됩니다. FIU는 이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보고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으로 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창구 말고 ATM만 이용했는데 괜찮지 않나요?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하면 보고 안 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출금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ATM이든 인터넷이든 현금이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순간 자동 감시 시스템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상담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50대 중반의 자영업자 한 분이 폐업 후 집에 있던 현금 약 1억 원을 조심해서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틀에 한 번씩 900만 원씩 10번에 걸쳐 입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안 돼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확인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의 감시망에 포착된 것이죠. 이처럼 조심한다고 생각한 행동이 오히려 의심 거래로 분류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FIU에 보고된 자료는 그냥 쌓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자료는 법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입금인데 괜찮겠지 라고 넘기기보다는 처음부터 명확한 자금 출처와 입금 목적을 정리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은행이라는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떤 경로든 자동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ATM, 은행 창구,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입출금 방식보다 중요한 건 현금이 오갔느냐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과 금융기관은 어떤 행동 패턴을 특히 주의 깊게 보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의심받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복적인 분할 입금입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을 하루에 900만 원씩 9번 나눠서 입금하는 경우 표면적으로는 1천만 원 이하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이러한 반복 거래 자체가 규제 회피 목적의 패턴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 직원은 STR 의심 거래 보고를 검토하게 되고 실제로 보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현금 입금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신고된 월 소득이 300만 원 정도인 프리랜서가 갑자기 5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다면 이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수익인지 상속인지 아니면 단순 증여인지가 불투명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거래 패턴과의 급격한 차이입니다. 평소에는 매달 소액 입출금만 하던 분이 갑자기 3천만 원, 5천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게 되면 은행 내부 시스템이 이러한 변화를 자동 감지하게 됩니다. 요즘 은행 시스템은 AI 기반의 분석 도구를 통해 고객 개인의 거래 성향까지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는 직원 입장에서도 의심 거래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입금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직원이 입금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필요해서요. 가족이 줬어요. 그냥 좀 넣어두려고요.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이동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STR 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은행을 활용한 입출금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A은행, B은행, C은행 등 서너 군데 은행을 돌면서 각각 다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래는 과거에는 잘 포착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를 통합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은행 활용도 오히려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흔히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날 A은행, B은행, C은행을 돌며 각기 다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요즘은 금융정보분석원 FIU 이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거래를 통합적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나눠서 거래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은행을 분산해 현금을 입출금하는 행위 자체가 자금 세탁이나 세금 회피의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는데 하고 떠올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이 이제는 이상거래로 감지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들어가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최근 특히 민감하게 보는 거래 패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상담을 받으신 60대 남성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자금을 자녀 결혼자금으로 조금씩 전달하고 계셨는데 세금이 걱정되어 직접 자녀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아내 명의의 계좌를 거쳐 송금하셨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족인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셨지만 이러한 방식의 우회 송금이 반복되면서 FIU 시스템에 포착.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동, 임직원 명의, 지인 명의 활용 등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금 세탁, 증여세, 회피, 불법 자금 은닉 가능성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계좌를 통하게 되면 자금을 숨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입금 시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둘러 처리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건 은행 창구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고액의 현금을 입금하면서 직원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입금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바빠서요. 그냥 빨리 처리해 주세요. 서류는 굳이 안 써도 되죠? 하는 식으로 정상 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직원의 주의를 끌게 되며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차분히 설명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서두르거나 회피하려는 모습은 혹시 뭔가 숨기려는 건가?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행동은 현금 거래를 지나치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50대 자영업자 한 분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거래 대금을 받을 때마다 카드나 계좌이체는 일절 거부하고 반드시 현금으로만 받으셨던 것입니다. 거래처에도 현금만 가능합니다. 라고 요청하셨고 이렇게 받은 현금을 다시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의심 거래로 보고된 경우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거래가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현금만 고집하는 모습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하지? 라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심은 결국 자금 세탁이나 세금 회피 목적일 가능성으로 연결됩니다. 네 번째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통장을 이용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손님 결제를 사업자 명의 통장이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건 세무조사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중 하나인데요. 왜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자 계좌를 쓰지 않고 가족 계좌를 이용하는 걸까? 이런 경우 매출 누락이나 소득 축소,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닐까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본인은 단순한 습관이나 편애 때문에 했던 행동이 금융기관 시스템 입장에서는 경고 신호로 감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들이 FIU 시스템에 걸렸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조사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의심 거래로 보고만 되는 것일 뿐. 그 후에는 세무당국이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때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의 본격적인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하셔야 할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로 직행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자금 출처 확인 요청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하면 상황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7가지 대표적인 실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실수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당황해서 무심코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조사관이 입금 자금에 대해 질문하자 지인이 잠깐 맡긴 돈이에요 라고 급하게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지인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차용증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지면서 말이 꼬이고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 한 말과 나중 말이 달라지면 조사관 입장에서는 고의로 사실을 숨긴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작정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그냥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과를 먼저 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자금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없이 혼자 대응하려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국세청에 전화해서 설명하면 되죠? 라고 하시는데요. 국세청과 나눈 통화나 상담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자칫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불완전한 설명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받은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관련 없는 자료까지 무턱대고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하시며 가족 계좌 내역, 오래된 통장 거래 기록, 심지어 부동산 관련 서류까지 불필요하게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조사의 범위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급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끝내려는 경우입니다. 그냥 내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며 합의금을 내거나 세금을 신고하시는 경우인데 이건 자금 출처 확인 단계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둘러 세금을 낸 이후에는 나중에 정정하거나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화 통화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경우입니다. 전화로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통화는 참고 기록일 뿐 공식적인 문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이 기록상 서로 다르게 남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하고 화를 내거나 격한 반응을 보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비협조적이다 라고 판단하고 조사가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법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하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효과적인 대응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상황을 파악하세요. 어떤 거래를 문제 삼는지, 어떤 날짜, 어떤 계좌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해 주세요. 라는 요구가 온다고 해도 법적으로 꼭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범위만 명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둘째, 즉시 답변하기보다는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세요. 거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한 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대응입니다. 셋째,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문서가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조언을 따라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해당 자금이 어디서 생겼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 입금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모든 대화 기록을 꼼꼼히 남기세요. 언제 어떤 담당자와 통화했는지, 무슨 내용을 문의했고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를 메모로 남기고 필요하면 정리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만 잘 지키셔도 대부분의 경우 무리 없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담당자들도 명확한 소명이 있으면 간단히 종결된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예 국세청 연락 자체를 피하기 위한 사전 예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 거래 하나에도 이렇게 까다로운 제도가 많다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현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할머님 한 분이 돌아가신 남편의 유산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1억 원의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까봐 걱정이 되셔서 미리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셨습니다. 남편 유산인데 현금으로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에 상담원은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면 입금은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관련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두면 괜한 걱정이나 불안함도 줄어들고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세상담센터 외에도 현금 거래 시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세법 해석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큰 금액의 현금 증여를 고려하고 있을 때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같은 질문을 사전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답변은 나중에 세무조사 시 합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 보통 1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세 번째는 은행 거래 전에 직원에게 자금 목적을 미리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액의 현금을 입금할 예정이라면 이건 부동산 잔금입니다. 상속금 중 일부입니다. 라는 식으로 용도를 미리 설명하고 계약서나 상속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시하시면 훨씬 매끄럽게 처리됩니다. 은행 직원도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면 의심 거래 보고 STR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거래 관련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두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천만 원을 수령한 경우 2023년 12월 회사 퇴직금 수령이라고 메모장이나 노트에 간단히 적어두시고 퇴직증명서, 이체 내역, 급여 명세서 등을 함께 파일로 보관하시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 500만 원을 전달하려는 경우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사용하고 이체 메모란에 생활비 송금이라고 명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 김이박에게 생활비 차용금 500만 원 지급.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현금 영수증을 철저히 챙기시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인도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꼭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학원비, 고가의 가전제품 구입 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금 흐름이 자연스럽게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추후 자금 소명, 신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7번째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입출금 금액, 빈도, 자금 출처, 가족 간 이체 내역 등을 간단한 거래 일지나 노트로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스스로 관리해 두면 혹시 국세청에서 문의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예방 습관만 잘 실천하셔도 국세청의 연락 자체를 피할 수 있고 혹시 연락이 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소명하고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나중에 큰 리스크를 막아주는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그러니 현금 거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도를 알고 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금 한번 입금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제도와 감시가 따라붙다니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금은 무섭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히려 숨기거나 미루기보다는 정면으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헷갈리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언제든 이용해 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도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모르면 꼭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시 시스템은 자동으로 움직이지만 정상적인 거래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둘째,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셋째,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하면 무리 없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예방을 위해 평소 거래 기록을 정리해두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며 전문가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미 세금을 잘못 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늦은 거 아닐까? 희망적인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잘못 낸 세금은 최대 5년 이내라면 경정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 특히 부모님 세대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방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함께 정보를 나누면 가족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감시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 제도가 아니라 몰라서 생기는 방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현금을 쥐고만 있다고 안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알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막막한 현실 속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돈이 당신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